제가 MC 저기 이제 수출 전문 MC 있는데 MC를 간단히 소개드리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러 업체들 이제 방문을 하고 또 직접 애로사항을 또 전화로 또 상담도 해드리고 있어가지고 MC 역할이 실제 멘토 앤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다음에 제가 조금 저 이력을 간단하게 조금 상세하게 이제 설명드릴 그런 생각인데요. 저는 CJ 제일 지금 뭐 뉴스에 한 뉴스로 이제 뜨고 있는 CJ 제일제당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30년간 이제 제일제당의 영업 마케팅을 맡고 제가 이제 독일에서 10년 주재원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브라질 가서 공장을 실지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옆에 보시면 여러분들 현대 자동차 이제 부지가 있는데 제가 브라질 가가지고 이제 공장을 짓고 바로 맞은편에 현대자동차가 저를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뭐 이야기는 나중에 뭐 시간이 잠깐 되면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동남아라든지 여러 이제 주재 생활을 상당히 좀 오래 하고 또 중소기업 제품을 제가 수출을 했었어요. 유럽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무역협회 온 지가 한 5년 되는데 그동안 이제 업체의 이제 애로사항이라든지 제가 지도한 그런 경험을 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 그런 계획입니다. 유럽 시장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요. 왜 유럽이 중요한지. 그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럽 시장 진출 전략입니다. 이제 마케팅 제가 이제 유럽에 10년 주재하면서 경험했던 실제 사례들. 그다음에 지금 컨설팅을 하면서 업체들이 실제 저한테 지원을 받고 도와드린 또 애로사항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경험한 그런 이제 거래할 경우에는 이제 참고하라고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했고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조금 뭐 자부심이라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제가 맡고 있는 게 글로벌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유럽에 처음으로 이제 주재원 발령받을 때 여직원하고 단 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직원이 100명입니다. 매출액이 처음에 10억이었어요. 지금 1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지금 CJ 제가 맡고 있는 제품이 글로벌 1등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법인도 설립을 하고 사무소도 설립을 하고 공장도 건설하고 그래서 이런 두루도 또 M&A도 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필요할 하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거나 안 그러면 제가 또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이 뭐 잘 아시다시피 나라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국가가 많지요. 그런데 유럽만 보시면 안 됩니다. 유럽하고 연관된 러시아도 있고 중동하고 아프리카도 있고 그다음에 중남미가 있고 같이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 본부를 만약에 설립하실 경우에는 중동 아프리카도 커버를 하고 남미도 커버 그 이유는 주로 식민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프랑스는 아프리카로 가서 식민지를 갖고 있고 제가 이제 브라질에 가서 공장을 지었습니다마는 거기는 이제 포르투갈에서 식민지를 했고 그래서 브라질 가게 되면 거의 유럽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한번 보실 거를 당부드리고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이제 EU 이야기하게 되면은 뭐 지금은 28개국이 됐습니다마는 첫 출발은 6개국입니다. 룩셈부르크, 베네룩스 3개국하고 독일, 프랑스, 이태리 6개국으로 1958년에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28개국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가입 예정이 이제 세르비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이제 EU가 저희들한테 중요하면은 앞으로 다음 뭐 인정에도 나오겠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한 국가만 등록하게 되면 이제 전 국가가 이제 통용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싶은데 독일에서 인정을 받을 것인지 영국에서 받을 것인지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책자에도 했습니다만은 화장품의 경우에는 불가리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용도 적고 시간도 적게 드는 국가에 가서 인정을 받고 그 수출은 다른 국가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거를 활용하시라고 이제 했는 거고 나머지 지금 애프타 이제 4개국으로 이제 스위스라든지 리echtenstein은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저기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스위스하고 이제 그 사이에 있는데 저도 한번 유럽에 주재하면서 가봤습니다만은 조그맣니다. 뭐 인구도 4만 이하인데
전 세계에서 소득 수준이 1위입니다. 17만 불. 세금이 없는 국가고. 그래서 제가 유럽 법인을 이제 설립할 경우에 이제 사무실에 있다가 이제 법인으로 전환하는데 본사에서 자, 세금이 없는 저런 국가에 설립을 하면 어떠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좀 악유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일랜드가 지금 애플 본사가 아일랜드 있지 않습니까? 유럽 본사가 법인세가 12.5%입니다. 독일은 법인세가 35%입니다. 중앙정부에서 15%, 주정부에서 이제 무역세라고 15%. 저도 통일세를 냈습니다. 통일세가 5.5%. 그래서 독일은 35%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저희들 이제 법인은 독일에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시장 위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법인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뭐 법인세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헝가리가 9%입니다만은 그쪽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제가 독일에 이제 법인을 설립했는데 다른 국가 예를 들어 가지고 독일하고 네덜란드하고는 좀 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국가에 판매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좀 미묘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큰 시장 위주로 가시고 생산 기지는 동구로 많이 갑니다. 그건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부가세는 예를 들어 가지고 헝가리가 뭐 부가세가 유럽이 다 틀립니다. 이거는 유럽은 간세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EU니까. 그렇지만 법인세하고 부가세는 각각 다 상이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뭐 어차피 부가세를 환급 받으니까 그 뭐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또 부가세 이제 환급 받는 제도도 제가 읽기로는 브뤼셀에서 이제 전부 다 이제 합쳐 가지고 분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수입 통관을 이제 유럽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이제 피스컬 레프레젠터티브 그거를 이제 위임장을 줍니다. 이제 그 보딩 회사에. 그렇기 때문에 보딩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큰 신경을 부가세 뭐 환급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런 거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인구가 뭐 어느 나라든지 저희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구를 봐야 되는 건데 유럽 전체는 한 8억 4천이고 전 세계 인구가 77억 아닙니까? 한 뭐 10% 조금 넘는데 경제 규모로 따지게 되면은 한 2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소득 수준이라든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이 5개국 이게 그의 뭐 대부분을 뭐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유럽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면 이제 대리상을 달라 그러는데 저 5개 국가를 딱 지목을 합니다. 그럼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제 생각은 뭐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이 여러 국가를 묶어서 주질 마라. 그 이유는 제가 뭐 나중에 설명드리면서 그래서 각 국가별로 한 개씩 대리상을 가져가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1인당 이제 국민소득인데요. 잘 보시면 유럽 전체가 한 3만 불 되죠. 저희들 우리나라 국민소득하고 거의 그 뭐 동일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유럽에 있을 때 가장 비교되는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스스로도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스페인 이제 비즈니스 이제 출장 가게 되면은 뭐 자기네들이 더 높다 우리가 높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높고 어떤 경우에는 스페인이 높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유심해 보실 거는 저 폴란드입니다. 만약 여기서 이제 공장 진출을 할 그런 계획이 갖고 계신 업체가 계신다면은 주로 이제 한국 업체들은 전부 다 폴란드 같지 않습니까? 저도 폴란드 부지를 막판까지 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송경식 회장님이 지금 경총을 맡고 계시는데 제가 같이 모시고 그 부지까지 다 보고 마지막 사인하는 순간에 IMF가 터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폴란드에 공장을 지었다면은 굉장히 어려웠겠다. 지금은 브라질로 제가 다시 가서 이제 지역 공장을 건설했는데요. 그만큼 저 국민소득이 15,000불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그리고 노동법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렇지만은 IT라든지 저희들이 어차피 유럽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영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국가를 고른다면은 이제 폴란드라든지 체코라든지 슬로바키아 저쪽을 보시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해외 진출을 하는 경우에 국민소득이 5,000불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인도네시아가 35,000불 아닙니까? 그리고 베트남이 한 2,500불에 3,000불 되잖아요.
근데 중국이 이제 지금 거의 5천 불 되는데 태국만 해도 5,500에서 6천 불 됩니다. 저도 태국을 주재를 했는데 조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해외 진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5천 불 이하 그 수준에서 진출하게 되면은 그나마 이제 다른 경제 입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어제 뭐 저도 이거는 책자는 이제 코털에서 나온 걸 제가 따왔고요. 제가 뭐 맨대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 단지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저희들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은 유럽으로 물건을 많이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판매를 수출할 경우에 저희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뭔지 지금 그 가장 핫하게 이슈되는 게 이제 저 블랙시트 아닙니까? 근데 이제 블랙시트 뒤에 이제 뭐 전기전자 인정이 있습니다만은 혹시 영국에 소재를 한 그 법인의 인정을 받은 업체는 조금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노딜로 됐을 경우에는 이제 인정 기간을 따로 이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는 영국 소재 있던 뭐 법인의 저 기관에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통용이 다 됐는데 만약 자기네들이 합의가 없이 이제 저기 이제 분리가 될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슈가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저기서 밀고 당기고 하는 거는 그 벌가금 저희들 영국에서 이제 EU에 지불해 있는 1,000억 유로 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영내 이동입니다. 저도 유럽의 법인이 있을 경우에 인력 채용을 했는데 그 사람들 가장 큰 고민은 예를 들어 EU는 어느 회사나 어느 국가나 왔다 갔다 하면서 노동허가가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이후에 예를 들어 저희들 같은 경우에 EU 가서 근무를 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워크 퍼밋을 다시 받아야 되니까 그 제약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심각하게 대립되는 게 이제 영내 이동하는 거하고 이제 1,000억 유로 이제 분담금을 이제 내는 거 그가지 이슈가 이제 하고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저렇게 해가지고 영국이 탈퇴한 근본적인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영국이 저희들 뭐 영국 신사라고 그렇게 뭐 이야기합니다만은 사실은 영국 신사가 사실은 아니에요. 가서 영업을 해보시면은 그래서 나중에 뭐 영업돼서 설명드리시면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백인 우월주의라든지 뭐 제가 뭐 녹화를 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건 좀 그렇지만은 좀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제 유럽 주제에 처음 가게 되면 머리가 새까만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다면 사실은 정면으로 대놓고는 이야기 안 하지만은 약간 이제 낮게 보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고 이제 난민들이 오다 보니까 이제 난민에 대한 그 거부감이라든지 그런 이슈 때문에 뭐 저희들하고는 뭐 큰 그거는 뭐 지금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우리한테 당장 필요한 거는 인정이라든지 독점 대리상을 영국 업체한테 줬다든지 안 그러면은 EU에 있는 독일 회사한테 줬는데 총괄 대리상을 줬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라든지 그런 거는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FTA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한테 상당히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쪽이 저는 더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EU가 지금 일본하고 했지 않습니까? 뭐 저희들은 FTA로 부르는데 그거는 EPA로 부릅니다. 상당히 좀 이상한 쪽으로 나가는 거 이제 동반자라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은 뭐 자유무역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싱가포르라든지 베트남 특히 주목해야 되는 건 베트남하고 이제 EU가 이제 FTA를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한테 베트남 진출한 회사한테는 굉장히 저희 뭐 업체는 좋아지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베트남에 사업장을 없는 그런 업체는 상당히 또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차례로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한국 업체가 이제 가장 많이 진출한 데가 베트남하고 중국은 물론 중국이 1위지만은 그다음에 베트남, 인도네시아인데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나머지 개인정보법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역협회에서 이제 저도 이제 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가장 바라는 거는 바이어를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바이어 리스트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유럽은 제외입니다. EU는. 왜냐하면 개인정보법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업체 리스트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EU는 제외하고 다른 국가는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상위 20개국에 12개국이 포진했다. 이거 뭐 별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거는 그 유럽이 진짜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건을 팔고 싶어도 상당히 팔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오히려 보수적인 사람을 한번 뚫게 되게 되면은 사업하시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그런 끈끈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처음에는 어렵더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하면 제가 그 유럽에서 지금 마켓쉐어가 일본 업체를 제끼고 마켓쉐어 1등을 낸 이유도 끈질기게 그렇게 한 그런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은 보수적이지만은 나중에 하고 나게 되면은 의리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주제 끝나고 여담입니다만은 이제 본사로 이제 귀국할 경우에 그 구매 담당자가 저한테 독일 도자기를 가장 비싼 도자기를 선물해 줬어요. 사실 구매 담당자가 저한테 선물을 하는 거는 거꾸로 되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고마웠다. 그 고마운 이유가 저는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 단순 트레이딩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분이 원하는 거, 왜냐하면 그분도 승진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분이 입맛에 맞게 어떤 정보를 드리고 어떻게 하게 되면 당신한테 원가 절감이라든지 어떤 혜택이 있다는 거, 그게 뭔 빌미를 이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이제 상당히 많이 노력했고 그분도 덕분에 승진도 했고 그래서 저한테 그런 선물인데 그런 독일도 상당히 보수적이지만은 상당히 관계만 좋게 이제 유지하게 되면은 상당히 판매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유럽의 역내 시장을 자꾸 이제 진출하든지 그런 데 하는데 사실은 이겁니다. 이 배송 문제가 가장 핫 이슈입니다. 제가 어떤 예가 있느냐면 저희가 이제 물류 창고를 암스테르담에 갖고 있는데 영국에 있는 이제 그 업체에서 물건을 어느 날 몇 시에 그것도 1시간 딱 타이밍을 줍니다. 공장에 입고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손해잖아요. 제가 그 양도 얼마 되지도 않은 거를 암스테르담 창고에서 어느 날 가면 미리 그러면 시간도 이제 빨리 도착이 되면은 공장을 빙빙 차가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비용을 다 지불해야 되니까. 그래서 점점 어서 지트 개념을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상당히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또 암스테르담 창고 한 개 운영해 가지고는 거의 부족하니까 다시 영국에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감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실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마켓 쉐어를 유럽에서 1등을 했고 지금 그걸 기반으로 그 CJ가 글로벌 마켓 쉐어를 1등을 했고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일본하고 핫 이슈가 되는데 제가 브라질 준공식을 8월 15일 날 했습니다.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회장님을 모시고 8월 15일 해가지고 지금 방송까지 이제 국내 KBS 방송까지 나오게 됐는데 그 이유는 그 일본을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겠다. 사실 이겼습니다. 그 브라질의 그 일본 공장이 먼저 10년 전 공장 진출에게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들한테 경쟁력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저하고 이제 경쟁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저도 이제 브라질 진출하면서 상당히 그거를 이제 보람으로 느끼고 그래서 그런 그동안에 그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를 좀 자랑이 아니고 좀 어떻게든지 업체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거 해가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저희 고민스러운 거 있습니다. 유럽에 진출하든지 유럽뿐만 아닙니다. 수출 처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리상 계약을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주로 보다 보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컨설팅 하다 보면은 멘토를 하다 보면 걱정이 되는 면이 있어요. 뭐냐면 물건을 빨리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회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다. 바이어를 예를 들어 만났는데 그 바이어가 와가지고 독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한 번 보고 어떻게 독점을 줍니까? 원래는 독점 계약이라는 거 이렇습니다. 저희들 제품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사전에 예비 대리상이라든지 에이전트를 이제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케팅 플랜을 달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플랜에 보고 이 회사가 진짜 판매할 능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하나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저희들은 물건을 만들어 놓고 바로 판매를 해야 되니까 검증 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만약에 그렇게 하시더라도 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혼용을 했습니다. 근데 저 개념을 정확히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대리상 계약이고 하나는 이제 에이전트 계약인데, 대리상 계약은 그 자기가 수입자가 자기 리스크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소비자한테 판매를 해 가지고 뭐 대금 회수라든지 모든 리스크를 자기 리스크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책임이 없는데, 에이전트는 커미션을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에이전트 역할은 뭐냐? 저희들을 한테 대신해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소송에 걸렸어요. 그 차이점을 저도 그 소송에 걸리기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뭐 한국에서 이제 물건을 갖다가 암스테르담에 가서 이제 바이어한테 팔았는데, 그 바이어가 그거를 소분을 해가지고 자기 브랜드로 판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증명사진을 찍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에이전트라 그러는 거는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물건을 팔아주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걸 자기가 소분해가지고 자기 회사 이름을 마크를 찍고 판매를 하게 되면은 저는 소비자한테 제 이름을 많이 알려야 되는데, 그럼 자기 이름을 알린 거 아닙니까? 그건 위반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러분들도 똑같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부부도 평생을 가는 사람, 뭐 지금이야 가지면 뭐 제가 뭐 저는 이혼을 안 했습니다만은 이혼할 거를 대비를 해가지고 저희들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에이전트들이 이제 배가 이제 조금 부르면은 이제 게을리해지고, 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교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뭐 새로운 또 더 잘하는 에이전트가 나타났으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 이제 터미네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조항이 그 에이전트인 경우는 굉장히 유럽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딱 변호사를 데리고 제가 통보를 하니까 둘이 사무실을 쳐들어온 거예요. 돈을 달라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너들 물건을 그저 마케팅하고 그리고 뭐 브랜드를 알리는데 공헌을 했으니 보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명서를 그 변호사한테 딱 내밀은 거, 저는 미리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 봐라, 네 지금 내가 제품을 네 브랜드로 팔았지 않냐. 그래서 그걸 했더니 변호사가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지금 처리를 하고, 다른 에이전트는 저희가 이제 종료를 하면서 보상을 해줬어요. 왜냐면은 에이전트는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참 법이 그런 규정에는 저희들 계약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독일 변호사한테 자, 내가 해줘야 되느냐 하니까 그동안 에이전트 역할이 브랜드라든지 너 마케팅을 했으니 우린 단순히 커미션만 수수료만 준 걸로 해가지고 그거는 뭐 충분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상간섭상 그런 자기네들 우리가 그 보상을 해줄 그런 의무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 에이전트는 이제 그 터미네이션 하는 경우에는 제가 보상을 하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은 그 사무소로 있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법인이라는 거는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소에 있던 그 기존 바이어한테 직접 물건 실던 거를 저희들이 끌고 와야 그 커미션 주던 거를 법인으로 이익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이 생존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 거래하던 걸 다 끊고 법인으로 인보이스를 다 돌려야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에이전트를 이제 종결 이제 터미네이션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저거 이제 계약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경험한 거는 스페인인 업체한테 물건을 보냈어요. 그런데 물건을 보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조항이 있었냐면 계약서, 저희들 이제 계약서는 우리 무역협회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대리상 계약서하고 에이전트 계약서 있습니다. 그 제일 뒷조항에 가시게 되면은 재구매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스페인 업체한테 외상, 유럽은 거의 대부분 뭐 99% 외상입니다. 그 오픈 어카운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뭐 LC 거래도 없고 그래서 그에 이제 그 저 주다 보면은 이제 한 10만 불이 이제 외상 매출금이 이제 잠겨 있다면은 이제 회사가 이제 부도났다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 계약서에 재구매 권한이 없다 그러면은 갖고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구매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5만 불치가 창고에 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뒤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채권 채무를 상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 실제 저는 손해를 5만 불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그 여러분들이 혹시 그 계약서를 활용하실 때 저걸 굉장히 그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서 가장 중요한 어떤 터미네이션 조항입니다. 지금 뭐 통상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뭐 미니멈 저 이행 물량 그걸 이행 안 했을 경우에는 뭐 우리가 다시 뭐 저 대리상 권한을 에이전트 계약을 다시 해소한다. 그건 꼭 넣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정말로 저 평생 갈 수가 없습니다. 에이전트는. 왜냐하면은 내일 가게 되면 더 좋은 회사가 또 튀어나옵니다. 하다 보면. 왜냐하면 우리 제품이 알려지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업체가 좋은 조건으로 또 올 경우가 많기 때문에 터미네이션 조항하고, 두 번째 또 양도 금지가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독점 대리상 계약을 맺어줬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팔립니다. 또 지금도 일부 회사는 그걸 악용하는 회사가 많아요. 뭔 이야기냐면은 여러분들 그 영업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 M&A 하면서 그 이제 그 실사도 많이 가고 했는데 이제 계약서가 이제 회사가 쫙 있습니다. 사실 그 판매법이라든지 판매 무역 회사들은 다른 자산이 없습니다. 저 계약서 독점 계약서 저기 영업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약서를 그 저 만약에 작성하시다 보면은 그 잘 철해 놓으시고, 왜냐면은 그 직원들이 이제 퇴사를 하고 이런 경우면은 저기 보존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은 역시 회사가 틀려요. 제가 이제 동경에 가서 실사를 해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오래된 10년, 20년 전에 있는 계약서가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중에 이제 그 저 종종 그 저 저희들 이제 독점권을 준 회사가 그걸 같이 팔아먹어요. 다른 회사한테. 그러니까 자기는 밸류를 높게 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조항을 양도 금지 조항을 반드시 넣으셔야 양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독점 계약 하실 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터미네이션 조항하고 재구매 권한, 양도 금지 이런 거는 항상 대비를 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거는 이제 나무 힘을 빌려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판매를 이제 하는 경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한번 가고 싶다.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동남아라든지 이제 유럽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진출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가장 많이 하는 게 이게 포스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재택근무자를 뽑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나이지리아에 뭐 저 수출하고 싶은데 사무실도 내기는 힘들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거기 있는 그거는 뭐 저희들이 이제 잡지라든지 이런 데 공고를 하게 되면 지원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그저 지역 전문가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우리가 파견하면 되지만 한국에서 포스터는 그쪽에 이제 현지인들을 재택근무 뭐 통신비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주고 급여는 쌉니다. 그래서 후진국 위주로 하실 경우에는 주로 하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독일 법인장 할 경우에는 프랑스라든지 이쪽은 좀 포스트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저희들 사람을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업체를 뭐 컨택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센터를 유럽 법인에 예를 들어 프랑크푸르트에 두신다 그러면은 저쪽 아프리카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쪽에는 전부 다 포스트를 한번 운영해 보시는 것도 하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하시는 게 이제 연락사무소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저한테도 질문이 많이 옵니다. 연락사무소를 할까요? 법인을 할까요? 지금 규정은 이래 됐습니다. 이건 이제 법인은 이제 통상 저희들이 이제 그 지점이라 하는데, 지점은 이제 은행 나가는 경우는 저희들은 이제 지점이라 하고, 우리 이제 일반 회사가 나가는 경우에는 법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뭐 구분은 지사하고 지점하고 지사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 나갈 때는 연락사무소 나가서 영업을 합니다. 원래는 영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매출액이 취급고죠. 왜냐면 매출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독일에 사무소 있을 때 이제 두 명이 이제 할 경우에는 천억 될 때까지는 연락사무소를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직원을 조심해야 되는 게 직원이 투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직원을 내보낼 경우에는 이 직원이 세무서에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제가 했던 영업 취급고에 대한 법인세라든지 페널티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조용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독일하고 한국하고 사이가 나빠졌다. 이럴 경우는 세무사가 집으로 사무실로 쳐들어옵니다. 저는 뭐 어떤 경우에는 서류를 뭐 집에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제 그런 소문이 나는 경우고 그래서 실지는 제가 공식적으로는 하면 안 되고 정보 수집이라든지 이제 해무사원이고 실지는 계약만 맡고 사인만 안 하시고 이래 하는 형태가 이제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서류는 본사에서 이제 직접 하시고 그러다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유하는 거는 만약에 장기적으로 회사가 성장이라든지 그런 뭐 대표님께서 나는 유럽 시장에 뭐 진출하겠다 그러면은 즉시 법인으로 가는 것도 하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인보이스가 발행해야 되니까요. 저는 이제 그쪽에 사무실 절전은 처음에는 그 삼성물산 그 전산을 타가지고 이제 삼성 그때 그룹이다 보니까 같이 그룹이다 보니까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바로 현지 법인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그저 만약에 하더면 요 지사 사업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9월 중에 제가 보니까 공고 예정인데 이제 코트라라든지 뭐 이제 중증호행이라든지 옥타 이쪽에서 하는 지사 사업을 뭐 활용하시고 어떤 제가 또 강요를 못 드리는 게 또 반응이 뭐 도움을 받았다는 업체도 있고 또 별 도움이 안 되더라 이런 업체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정보만 이제 드릴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 인큐베이터라고 이제 해외 사무실을 활용한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코트라든지 이것도 활용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그 유럽 가셔가지고 사무실 임차료가 엄청 비쌉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곳곳에 코트라든지 중진공이라든지 사무실을 무료로 제공하니까 시장 조사할 경우에는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경험해 가지고 이제 했던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회사든지 똑같습니다. 그 회사가 어떻게 해서 1등 기업이 됐냐 안 됐냐는 이 인력하고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뭐냐면은 전산으로 기록하는 게 그것뿐만 아니고 어떻게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유럽의 가장 큰 화학 회사에 그 영업 직원을 2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2억 원을 주고 스카웃을 합니다. 이제 스카웃 한 목적도 그 회사의 시스템이라든지 그걸 배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오면서 그 회사에서 어떤 옵션이 걸렸냐면은 너 그거 가서 영업 비밀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너 소송 걸릴 거 이러니까 겁을 먹어가지고 저한테다가 그런 정보를 제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노트북이 이래 있는데 분명히 자료는 있는데 제가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2억 원이나 더 큰 돈을 주고 연봉을 뽑아온 이유도 거기 있는 시스템이라는 그 선진 회사는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채용을 했는데 자기는 이제 겁을 먹고 유럽 사람이 겁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분들은 좀 독해가지고 좀 위반도 하지만은 엄포를 놨기 때문에 이제 공개를 안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저희들이 갖고 오느냐? 방법은 없어요. 그분한테 전략회의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불법으로 했다는 큰일 나니까. 그래서 전략회의는 해가지고 양식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 지나가면서 봤으니까 필요한 양식을 줘가지고 그 데이터를 오는데 그때 제도 놀란 거는 역시 선진회사는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구나.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에이전트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에이전트한테 물건 팔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에이전트 역할은 뭡니까? 같이 가가지고 실제 소비자 최말단에 있는 고객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동행 판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이전트가 좀 비양심적인 에이전트는 안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밥 줄 걸까 봐. 그래도 같이 동행 판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실로 고객이 어떤 우리 상품을 쓰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실제 현장에서 듣고 그걸 피드백을 해가지고 본사로 해가지고 다시 제품을 개선하든지 하는 거지. 에이전트한테 그냥 10만 불, 20만 불 계약했다고 거기서 끝나게 되면은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는 현지 우수 인력을 이제 뽑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설명드린 건 법인화 여신보험.
이건 이제 잘 모르신 분들 있는데 그 독일이 상당히 보험이 잘 돼 있어요. 뭔 이야기냐면은 독일에서 여신보험을 하실 적에는 홍콩에 있는 수출회사 보험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안 됩니다. 한국은 보험 시장 개방이 안 됐어요. 제가 이제 그 독일 법인 설립하다 보니까 여신 그 보험 조항이 약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걸 전부 다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왜냐면은 이제 관리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관리 이제 담당자가 이제 오게 되면 넘겨줘야 되는데 그걸 엄청난 양을 번역을 했더니 각각의 함정이 있는 거예요. 뭔 이야기냐면은 저희들이 여신보험이라는 거는 그날 매달 외상매춘금 잔고에 보험료율을 곱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율을 어떻게 하면 낮게 받는 게 이거죠. 지금 수출보험하고 똑같습니다. 수출보험도 그 보험료율을 높게 받느냐 낮게 받느냐 위험물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유효기간이 기냐 짧냐 안 그러면 이 옷이 유행상품이냐 아니냐 이 제품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굉장히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유럽보험 하시다면은 보험을 드시다면은 그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증거를 다 해가지고 보험료를 최대한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수출보험하고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보험을 하시다 보면은 한국 무역보험공사에도 이제 우리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바이한테 여신을 100만 불이 나옵니다. 이제 수출하고 싶으면 여신 보험 한도가 100만 불이 나와요. 그런데 100만 불 납다고 그냥 막 수출을 막 하는 거예요. 완납도로 100만 불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완납도로 100만 불 안 하지 않습니까? 뭐 10만 불, 10만 불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보험을 처음에 제일 설계한 사람은 그 담당자는 아는데 이 퇴직을 하고 후임자가 오고 이러면 인수인계가 잘 안 돼가지고 100만 불 한도 있으니까 그냥 100만 불 그냥 수출하면 되는 뭐 사고 나면은 보상받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10만 불, 10만 불 잘라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존에 계약했던 게 입금된 후에 차기 선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뭔 이야기냐면은 그 한도는 100만 불에 이르지만은 그 계약서를 만약에 오늘 보험이 오늘 날짜인데 먼저 첫 번째 선적이 돈이 안 달았다 그러면은 보험회사한테 다시 연기를 동의를 받든지 예를 들어 30대 이상을 연기를 받았는데 보험회사가 동의를 해주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모르신 분들은 100만 불 한도를 받으시니까 2차 3차 선적을 막 해내는 거예요. 100만 불까지.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뉴스에 크게 났습니다. 불행하게도 현대그로비스가 자동차가 4,000대가 이제 전복됐지 않습니까? 보험은 인지 기준입니다. 제가 이제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러시아에서 이제 벌크로 5,000톤을 이제 물건을 갖고 오는데 제가 이제 수입을 이제 담당할 때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벌크는 플러스 마이너스 모아와 레스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저는 그냥 액면가만 딱 들은 거예요. 1,000만 불이면 1,000만 불.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쪽에서 맥시멈 10% 맥스로 실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 그거를 사고 났다면은 보험을 안 들었는데 그런데 다행스럽고는 이 보험 사고가 모든 배들은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로이터 통신에 뜹니다. 그런데 보험은 인지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면 돼요. 그러면은 상대방에서 보험 들었나 확인할 점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확인해보고 내가 모아 오레스 조항에 10%를 안 들었다. 그러면 빨리 가입하시고 지금 현대그로비스도 저런 경우에도 사고 나시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출항하기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 항에서 이제 배가 이제 국적선이 이제 유럽 가기 위해서 출항하고 주로 사고 나는 게 출항하자마자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연휴라든지 뭐 이런 안 그러면은 뭐 다른 일에 바쁘다면 보험을 못 들어요, 사실은. 안 그러면 그 보험을 저희들이 이제 들어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제가 담당자가 모르고 가입하는 거는 면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다가 저희들이 뭐 암보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사람이야 제가 암이 있는 거는 제가 모르고 암보험이 들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보험도 인지 기준이다 그런 거를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법인 설립하실 때 이전 가격에는 요거는 뭐 세무적인 문제입니다. 좀 조심해 주시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어제 간세는 풀어놨기 때문에
다음으로 저희들이 이제 규제를 하려면은 그 이제 싸게 서로 이전 가격을 싸게 했느냐 쌍방이 걸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법인 하실 때는 시간이 이제 뭐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덤핑 문제다. 이거는 나중에 혹시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은 저한테다가 뭐 연락 주시면 합니다. 제가 덤핑이 사실은 도사라 그랬습니다. 제가 유럽에 주재원 가게 된 것도 덤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중국 덤핑이라든지 유럽 덤핑이라든지 왜냐하면 글로벌로 1등하기 위해서는 지금 삼성 반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태클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들도 혹시 이쪽에서 관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생산법인은 뭐 특히 이쪽에서는 관련이 없으신 분들도 많겠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린 저도 브라질 가서 공장을 짓도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총원가 경쟁력입니다. 저걸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로 진출하는 건지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해상 물류비하고 모든 걸 합쳐 가지고 관세하고 합쳐 가지고 유럽에서 공장 진 그 경쟁 회사보다 원가가 낮다면은 굳이 유럽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 프리미엄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들도 한국 국내에서 사는 거는 통상적으로 5%에서 10%더 가격을 쳐주지 않습니까? 수입 제품보다. 그런 거는 있지만은 그 총원가를 한번 경쟁을 고려하셔가지고 참 안타까운 거는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자꾸 말씀드린 게 제 하던 그 제품이 지금도 1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1등 했냐 물으면은 빨리 진출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 일본이 그동안에는 1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하고 중국하고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또 일본이 염려하는 것은 기술 유출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해외로 나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 이제 지금 그저 성공한 회사들 보면은 빨리 진출을 해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쟁력을 총원가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네요. 그래서 유럽이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다른 국가에서 해가지고 학부 총원가 경쟁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감성 마케팅에 대해서 책을 한번 쓰려고 그랬어요. 뭔 이야기냐면은 제 생각으로는 제가 이 단어를 제일 최초로 사용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 이야기냐면 제가 이제 본사 전략회 할 때 너 어떻게 해서 유럽에 그래 판매를 그렇게 잘할 수 있냐? 뭐냐 맨날 물건 만들어만 하는 완판을 하니까 너 덤핑 친 거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성 마케팅이다. 유럽이 굉장히 이성적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잘하는 거는 일본이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유럽하고 일본 스타일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감성을 갖다 배려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제가 이제 본부장이 돼가지고 한국에 와서 보니 이제 국내 영업까지 다 총괄 다 하게 됐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판매하기 어려운 국가가 한국입니다. 제 경험상.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혈연, 지연, 학연 뭐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유럽 어렵다는 보수적인 것도 깼는데 한국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걸 피부로 느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대방 유럽식으로도 통하더라. 예를 들어 가지고 선물할 경우에도 저는 타사 제품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우리 김영란법이 있지만 유럽에 굉장히 엄격합니다. 구매 담당자가 5만 원, 2만 5천 원 그 당시에는 이상은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명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회사 제품이라든지 관계사 제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히 좋은 건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왜냐면은 전부 애들한테 선물 주는데 유럽의 크리스마스 추리 밑에다가 이제 선물을 다 쌓아놓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선물을 주게 되면 상당히 이제 그런 건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는 이겁니다. 이게 이제 제값받기 지금 참 안타까운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소비자 가격하고 통상적으로 얼마 요구하냐면은 20% 이하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화장품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100이란 거면은 자기네들 구매가를 25% 이하, 어떤 업체는 바이어는 20% 이하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런 걸 계속 수용을 하다 보면은 저희들 제품에 대한 인지도 굉장히 나빠지는 거예요. 사실 깎아주는 거에
깎아준다고 만족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저희들 해외 여행 가다가 이제 선물을 사지 않습니까? 구매를 가장 잘한 건 어떤 거냐면은 이 물건을 샀는데 내가 돌아서 가지고 더 깎을 걸. 그런데 그 판 사람은, 태국에 있는 판 사람은 저 호구한테 어떻게 하면은 10%라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거기 기준점입니다. 둘이 다 서로 아쉬운 게 그게 정확하게 그 공정한 가격이 형성이 됐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깎아달라고 해서 오히려 깎아주는 거는 상대방이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더 깎아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저도 그 경험을 많이 합니다만, 업체들한테 그런 무리한데 이거를 없앱들을 할까요 말까요? 위원님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는 이제 제 경험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거는 이겁니다. 뭔 이야기냐면은 접점에 있는 우리가 가진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뭐 잘합니까? 빨리를 잘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창고가 이제 암스테르담에 있는데 바이어가 갑자기 물건이 급한 거예요. 그런데 유럽 애들은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걸 딜리버리 해줍니다. 어떻게든지. 그런데 그 접점에서 누가 있느냐? 제가 이제 우리 교민 여직원을 뽑아놨는데 지금 거의 20년 이상을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임원까지 시켜줬는데요. 고객의 평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접점에 있다 보니까 그 응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류라든지 도착했습니다. 지금 뭐 언제 가고, 지금도 뭐 당연히 뭐 스마트폰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물건이 언제 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저도 택배 받고 하는데, 과거에는 유럽에는 그게 익숙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직원들한테 잘 채용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돈이 좀 비싸더라도 오히려 계약하는 영업직원보다도 이 말단 서비스 하는 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매 담당자는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 도착이 안 하게 되면 전체가 공장이 그대로 스탑을 해야 되니까 이 피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충족시켜 줄 때는 그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고마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쪽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고민하는 건 이제 바이어 발굴입니다.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도 저 경험 많이 하시던데 가장 효과가 있는 건 그래도 저는 구매 담당자가 효과가 있다. 왜냐면은 구매 담당자가 사실은 다 압니다. 저희들 에이전트를 선정할 적에 굉장히 고민들 하시는데, 이 구매 담당자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사람은 워낙 그것만 평생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가 공급자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걸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분한테 우리 에이전트를 할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도 물론 지인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공한 거는요, 구매 담당자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회에 가가지고 리스트는 당연히 출력을 하지 보시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요 콤파스도 한번 활용해 보시죠. 잘 하고 계시죠. 그래서 뒤에 제가 적어 놨습니다만은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그 다음에 20, 21 코트라는 한국가에 한 30만 원씩 유료로 해가지고 이제 바이어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사실은 전부 다 저희 무역협회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바이어 리스트를 이제 신청해가지고 드립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저한테다가 해외 바이어 리스트를 받고 싶다고 신청을 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성공 여부가 이제 조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가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런 제도가 있다, 이제 그런 걸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물론 운영하셔 당연히 하시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신규 거래선 개척입니다. 영업 직원이 한 거래선을 몰빵하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인센티브 많이 받는 뭔 소용이 있어요. 항상 새로운 업체, 왜냐면은 그 업체는 내려가면 다시 판매 물량 확줄을 쓰니까. 그래서 신규 거래선에 가장 저는 비중을 많이 두고, 그나마 저희들 또 한국 사람이 잘하는 거는 의사결정입니다. 주재원을 보내시면은 그분한테 그날 다 줘야 되는데 뭔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밤사이에 바뀝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독일에서 이제 하면서 바이어한테 통화를 하다 보면은 100만 불, 200만 불을 전화로 그냥 컨펌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격을 너무 후리치니까 저거 본사한테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이튿날 이제 시차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 이튿날 본사하게 되면 하면 날아가는 겁니다. 그게 왜? 그 구매 담당자는 저한테 가격을 어느 정도 흥정해 놓고 다른 데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서도 경쟁사는 놓쳤다고 생각하니까 더 싸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본 업체는 이 액션이 늦어요 좀. 그리고 저희들 이제 성공했던 것도 그 텀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저 구매 담당자가 다른 고민을 해가지고 가격 비교를 하도록 고민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권한이라든지 지금 여기도 뭐 저 그래서 저 바이어하고 이제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하고 하는데 자꾸 비교를 하도록 이제 그 시간을 주게 되면은 오히려 좋은 쪽보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저 좀 안 좋은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걸 염두에 주시고 조금 시간을 조금 좀 양해해 주네요. 저희가 그 좀 이거는 좀 오늘 그 저 하시는 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걸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지금 FTA가 됐지 않습니까? 인정 수출자를 안 받은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6,000유로를 넘으면은 무조건 그 업체별 인정 수출자를 받든 법목별 인정 수출자를 받든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아가지고 하신 분 또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렸는데 수입하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6,000유로를 기준으로 미리 사전에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단 구제 방안은 있어요. 저걸 나중에 사후에 받아가지고 2년 이내에 제출하게 되면 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업체가 이제 이태리로부터 이제 그 수입을 해가지고 100만 불 관세를 냈는데 윤의원님 이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빨리 그 수출자한테 그 저 인정 수출자를 그 저 받으라 그거 그 번호를 가지고 우리 관세 세관에다 제출하게 되면은 그 2년 안에 제출하게 되면 준다. 그러니까 받아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건 참고로 이제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 특별한 그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뭐 화장품이니까 뭐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하고 큰 관련이 없는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화장품은 식품은 등록은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주로 이제 여러분들 신규 사업하시다 보면 건강식품하고 식품의 질문이 많이 들어요. 건강식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건강식품을 처음부터 하시지 마시고 식품으로 나가세요. 차를 하시든지 캔디를 만들든지 먼저 식품으로 가셨다가 왜냐하면 건강식품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건강식품 인정을 받으시라고 그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참 고민스러워요. 그 저 5개국에 대해서 독점 대리상을 달라고 하는 게 화장품은 73%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 그 급하시겠지만은 빨리 물건을 만나가지고 빨리 팔고 싶지만은 계약서만큼 한 번 유럽은 사인 제도입니다. 한 번 사인을 하게 되면은 이게 뭐 모든 거에 우선을 하니까 그래서 함부로 사인을 사실은 하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유의하시고 아까 그랬잖아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거지 첫 단추를 잘못 끼시게 되면은 더 좋은 사람이 나왔는데도 팔고 싶어도 못 팔고 그래서 물론 뭐 1년 계약으로 이제 하지만 1년 동안 또 팔 수 없는 그런 기회를 또 놓치는 게 되니까 그런 걸 또 유념해 주시고 요건 뒤에서 뭐 인정이 나오니까 뭐 오늘 뭐 하시고 자 요거 마지막으로 요걸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저도 이메일 해킹을 말로만 들었지 실제 제가 맡고 있는 업체가 이메일 해킹당한 걸 처음 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유럽으로 이제 영국으로 화장품을 수출을 하는데 그 옷에는 TT로 하다 보니까 이제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바이어는 입금을 했다고 빨리 물건을 실어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 그 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TT로 하신 거는 돈이 안 들어오면은 죽어도 물건을 보내지 마십시오. 저는 신신당부예요. 근데 보이스피싱이 순간적으로 그렇잖아요. 어떤 업체는 예를 들어 가지고 송금했다고 희미한 은행 송금증을 팩스로 보내오는 거예요. 진짜 긴 걷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기예요, 사기. 그래서 그 업체도 첫 방문을 해가지고 진짜 이건 조심하세요. TT로 계약하면 돈이 들어오세요. 그런데 사연이 있어요. 그 바이어가 한국에서 다른 제품하고 컨설해가지고 들어와야 되니 꼭 그거를 항공기에 태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인보이스를 보시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른 거는 다 똑같던데 딱 그 저 은행 뭐 아니 이메일 해킹이니까 다른 거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걸 뭐 뿌리고 저 해킹하는 게 프린트를 했으니까 단 그 송금은행을 입금은행 주소를 다른 데로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분쟁이 들어가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제가 한국 수출업체잖아요. 영국에 있는 바이어한테 자, 우리 은행은
KB라든지 뭐 안 그러면 하나은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영국 그 수출 담당자도 당연하게 프로포마 인보이스가 왔는데 송금은행이 런던에 있는 다른 구자 이러면은 의심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사실은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상도 이상. 그런데 그건 그게 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업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꼼꼼하게 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돈에 띄 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그래서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다 이제 연락을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무역협회 이제 그 이 이메일 해킹이라든지 분쟁이 있을 때는 전문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한테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상담을 받아라. 그리고 이제 우리 무역협회에 들어오시면은 그 동영상 이메일 해킹 동영상 그 예방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돈 띈 거는 방법이 돈 뭐 들고 날랐으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같이 그 바이어하고 손실을 분담하는 거예요. 모든 거는 소송 가기 전에 모든 거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핸들 뭔 소용이 있어요. 뭐 돈 들고 날랐는데 그러니까 서로 뭐 좀 양보를 하면서 왜냐면은 서로가 불찰이잖아요. 우리도 더 꼼꼼하게 그 돈이 들어왔는 걸 확인을 더 했어야 되는 거고 그쪽에서는 은행 구자가 한국도 아니고 영국에 있는 회사인데도 송금을 시킨 건 서로 불찰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메일 해킹도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업체 보고 제가 아까 MC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제가 한번 미팅을 한 업체는 저런 정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줍니다. 제가 오늘 뭐 스파서로 상담을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업체가 원하는 정보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런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면 이메일로 이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사이버 수사대라든지 변호사한테 다 연결시켜 드리고 이게 이제 지원 사업이 뜬 거예요. 이거를 무료로.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업체가 가지고 무료로 모든 걸 다시 세팅을 하고 이제 그런 걸 해서 그래서 저 하는 역할이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도 시켜 드리고 이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건 이제 설명해 드리고 그런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이 유럽에 가시게 되면 이쪽을 마지막 제가 하도 이 업체가 유럽에 굉장히 큰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건 안 사길라 이제 퇴직을 할 때 그래서 선물 하나 사들고 와서 이제는 퇴직을 하니까 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 어떻게 하면은 내 물건을 너 회사에 넣을 수가 있느냐 했더니는 그 노인네가 하는 말이 지속적으로 보채라는 거예요. 동양 사고와 똑같이 아까 감성 마케팅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포기를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저한테 못 샀냐 하면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본 업체하고 그동안 10년, 20년간 오랜 거래를 해왔는데 보수적인 데다가 바꿀 이유가 없거든요. 괜히 바꿨다가 품질이 뭐 변화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꿀 이유가. 그렇지만은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다 보면은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회사를 제일 많이 넣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도 아무리 이성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우리 동양적인 감성 문화를 하게 되면은 넘어오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 설명은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대충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만 혹시 질문은 어떻게 할까요? 사실 두석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